이제 오늘은 이제 오리로 과정 9주차 지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리로 과정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파트는 이제 감정평가론 2부분입니다. 감정평가론 2부분인데 이제 평가론 이 파트도 우리 시험에서는 최근 5개월 동안 6문제에서 많게는 8문제 이렇게 출제된 영역입니다. 지난 시험은 7문제 출제되었고요. 여러분실 이번 시험도 6문제에서 7문제는 꼭 출제해야 되리라 이렇게 예상된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약집은 이제 3편 감정평가론 2부분이 1장, 2장, 그리고 3장, 4장, 5장 이렇게 5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개 장 모두 모아가지고 지난 시험 7문제 나왔죠? 이번 시험도 6문제에서 7문제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된 영역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도 이제 1장, 2장, 3장 이 부분은 굉장히 수월한 부분이에요. 할 만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출제되면 우리가 꼭 득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1, 2월 3, 4월 과정까지 1, 2, 3장 중심으로 빡세게 학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있고 4장 2분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4장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생각하시고 그렇지만 4장에서 문제가 또 꽤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최근 5년 동안 4장 여기에서 4문제에서 5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어찌 보면 6문제에서 8문제 나왔다 그랬죠? 그 중에 4문제, 5문제는 대부분 문제는 4장 여기서 출제가 된다. 할 수 있겠죠. 출제한다. 그리고 지난 시험은 무려 4장에서 5문제 나왔습니다. 지난 시험 평가론 총 7문제 나왔다 그랬죠? 그 중에 5문제가 4장이에요. 4장. 이번 시험도 4문제는 꼭 출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어려운 부분이고 출제 문항수도 많다는 이야기여서 본 심화이론 과정에서는 4장 이분은 집중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장 이분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예요. 가격인데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한 문제는 꼬박꼬박 출제된 경향이 있어요. 양은 많지 않고 단순 암기 파트예요. 무조건 외우시면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7, 8호 과정에 학습에도 늦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7, 8월 본 수업 저희들이 들어가기 전에 선행학습으로 한 번쯤은 여러분께 특강 과정을 통해서 또 이분도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습하기로 하고 본 5, 6월 과정에서는 4장 2분을 집중적으로 학습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4장 오늘 굉장히 아차면 멘탈이 붕괴돼서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겁니다. 그럼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달자도 끝까지 안정해서 함께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합격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요약집 페이지 176이에요. 자, 요약집 176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찾으셨나요? 네, 요약집 176페이지는 4장 감정평가 방식이다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먼저 출제 경향입니다. 최근 5개년 중에다 그랬죠. 24회부터 28회 여기 보니까 꼬박꼬박 4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과거에는 두세 문제 이렇게 출제됐어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그렇지만 최근에는 하도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난이도 조절에서는 이런 데서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4문제씩 꼬박꼬박 출제가 지난 시험 5문제 이렇게 나왔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험도 적어도 4문제는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출제 빈도 보세요. 우리 요약집은 4장 감정 방식이다. 이분은 1절부터 6절까지 6개 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6개 절로 구성인데 동그라미가 집중적으로 어디에 표기됐습니까? 상, 중, 여기에 많이 들어있죠? 그만큼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영역이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초 원리부터 학습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특히 이 생각을 하세요. 4장 여기에서도 우리 교재는 1절부터 6절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구성인데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이렇게 6개 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성인데 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어려운 게 아니라 대체로 2, 3, 4절 이게 지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이고 1절, 5절, 6절 여기는 할 만한 겁니다. 할 만한 거예요. 할 만한 건데 지난 시험 같은 경우에도 5문제 나왔다 그랬죠? 5문제 나왔는데 모두가 2, 3, 4절 나온 건 아니에요. 2, 3, 4절에서 3문제 나왔고 나머지 1절, 5절, 6절 여기서 2문제 나왔어요. 5절, 6절 이 같은 것은 A4 용지로 딱 앞뒤라고 2장 정도입니다.
도전형도 요약조 내용이 맞지 않아요. 이것만 어때? 들이냅다 외워버리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장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부분만큼이라도 우린 반드시 어때?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안 되면 이걸 어때?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강사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예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이제 2절, 3절, 4절은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해버리고 시험 볼 때 한 번도 이야기 안 합니다. 틀려버리자. 찍어버리죠. 그런 영역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한 번쯤은 그래도 우리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들어보시고 1토에서 5절, 6절 여기서 하면 우리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 자, 그래서 5절, 6절 여기서 하면 무조건 맞춰주고 지금까지 우리가 맹 연습했던 평가론 1, 2, 3장 그리고 5장 여기서 출제를 맞춘다 그러면 평가론 이와 같은 경우에도 6, 7문제 출제지만 서너 문제는 우리가 득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부분이다.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일단 2절, 3절, 4절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잘 들어보시고 이해하시려고 조금만 노력을 좀 해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출제 빈도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수험 전략은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1절로 들어갑니다. 자, 1절은 감정평가 3방식의 개요다 소개인데 우리가 어떤 재화의 경제적 가치다, 즉 가격을 구하고자 할 때 고려한 측면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가리켜서 우리 흔히 가격의 삼면성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가격을 구하고자 할 때 고려한 측면 세 가지다 이런 뜻으로 가격의 삼면성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가격의 삼면성이다 세 가지가 있죠. 뭡니까? 먼저 얼마의 비용이 들었느냐 이 문제 있겠죠. 그래서 비용성, 다음은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느냐 시장성, 나에게 얼마의 수익을 안겨주느냐 수익성. 자, 이 세 가지가 바로 뭡니까? 가격의 삼면성이다. 생각이 되죠? 자, 가격의 삼면성 뭐가 있습니까?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참, 가격의 삼면성 여기에 기초해서 평가하는 방식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져서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하는 평가 방식이겠죠? 얼마의 비용이 들었냐? 원가가 얼마 들은 이 문제예요. 그래서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하는 평가 방식을 우리가 원가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가 방식. 그럼 원가 방식은 학자들이 이제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돼서 비용 접근법이다. 이렇게도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하는 평가 방식이겠죠? 뭡니까? 시장과 비교한다는 이야기예요. 비교한다. 그래서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 평가 방식을 우리 비교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비교 방식은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다 그랬죠? 그래서 학자들이 시장 접근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하는 평가 방식이 있어요. 이를 우리가 수익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익 방식. 자, 수익 방식은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다 했죠? 수익은 뭡니까? 소득이다. 이런 의미에서 수익 방식을 소득 접근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처럼 이제 가격의 삼면성 여기에 기초해서 평가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가치평가 또 감정평가 3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3방식이다. 자, 다시 보세요. 자,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하는 평가 방식이 뭡니까? 원가 방식이다. 다음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하는 평가 방식이 뭡니까? 비교 방식이다.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하는 평가 방식이 어때? 수익 방식이다. 참, 평가 3방식 뭐가 있습니까?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이 있다 생각하시고 각 방식마다 다시 이제 가격과 임료를 구하는 방법으로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 방식에 의해서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에서는 흔히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가액이다. 가액 그리고 임대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데서 가액 이건 쉽게 생각하면 뭡니까? 가격이다. 생각하시고 임대료 이걸 줄여서 우리가 임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요약지도 마찬가지고 모의고사나 실제 시험 보시면서 지문에 가액이다 이 표현하면 쉽게 뭘 떠내면 되겠어요? 가격, 임대료는 임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원가 방식에서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 있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가법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원가법. 물론 실무에서는 복성식 평가법이다 이런 표현 쓰고 있지만 규칙에서는 감정평가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에서는 원가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이때 원가법에서 구해진 가격이 있겠죠. 원가법에서 구해진 가격을 해서 우리 적산 가액이다 또는 복성 가액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때 적산이라는 말은 차곡차곡 쌓아간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비용이 들 때마다 원가가 들 때마다 어때? 쌓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법에서 구해진 가액을 뭐랍니까? 적산 또는 복성 가액이란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원가 방식에서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 있죠. 임료를 구하는 방법을 적산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산법. 자, 이때 구해진 임료를 가리켜서 적산 임료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다음 비교 방식이에요. 이 비교 방식 역시 가격과 임료를 구하는 방법으로 나뉘게 되겠죠. 이때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때? 비교해야 되겠죠? 그럼 뭐가 비교됩니까? 시장에서 거래된 사례와 비교됩니까? 임대된 사례와 비교됩니까? 거래된 사례와 비교돼야 되겠죠? 그래서 비교 방식에서 가격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거래되었던 어떤 사례와 비교해서 대상산의 가격을 구한다 그 이야기예요. 이때 구해진 가액이겠죠. 구해진 가격을 해서 우리 흔히 비준 또는 어때? 유추 가액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비교해서 구한다 해서 비준, 또 사례로부터 뽑아낸다 해서 유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겠죠. 그럼 임료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때? 시장에서 거래된 사례와 비교됩니까? 임대된 사례와 비교됩니까? 임대된 사례와 비교되겠죠. 그래서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 바로 임대사례 비교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임대사례 비교법이다. 참 임대사례 비교법 여기서 구해진 임료가 있겠죠. 임료를 역시 비교해서 구한다서 비준 또는 사례로부터 뽑아낸다서 유추 임료다 이렇게 표현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 방식이 어때? 비교 방식이죠. 그래서 비교 방식에서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 거래사례 비교법,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 임대사례 비교법이에요. 그렇지만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비교 방식의 일종의 게 또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토지의 가치를 구할 때처럼 토지의 가치를 구할 때 활용하는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게 있어요. 공시지가 기준법이다. 이도 이제 편지 공시가와 비교해서 이 토지의 가치를 구해내기 때문에 비교 방식의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시장성에 기초한다 보긴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튼 공시의 기준법 이런 게 있다 생각하시고, 다음 수익 방식에 의해서 역시 가격과 임료를 구하는 방법으로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수익은 언제 발생합니까? 장래 발생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장래 발생 수익을 때 현재로 환원시켜서 가격을 구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환원시켜서 구한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가격 구하는 방법을 수익 환원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익 환원법이다. 이때 구해진 가액이겠죠. 이를 수익 가액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수익 방식에서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 있죠. 그럼 임료를 구하기 위해서 수익을 분석을 해내야 된다. 이러면서 임료 구하는 방법을 수익 분석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익 분석법. 이때 구해진 임료가 있죠. 구해진 임료를 수익 임료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기서 이제 3방식에 의해서 가격과 임료를 구하는 방법으로 나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가격을 구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 환원법이 있지요. 다음 임료를 구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네요.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 분석법이다. 다시 한번 가격 구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 환원법. 다음 임료 구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죠.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 분석법이 있다. 합하니까 모두 몇 가지입니까? 6가지. 그래서 이걸 해서 흔히 우리가 이제 6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6방법. 경우에 따라서는 공시와 기준법 여기까지 포함시키면 뭡니까? 7방법이다. 할 수 있겠죠. 좀 7방법이다. 자, 이처럼 3방식, 6방법 이 자체가 개별 부동산을 평가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때 구해진 가액과 임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로 평가회로 확정할 수 있냐?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다. 그래서 이때 구해진 가액과 임료는 평가회로 확정하기 전이란 이야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이때 구해진 가액을 시산 가액이다. 임료를 시산 임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때 시산 뭡니까? 확정하기 전이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럼 우리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여기 보세요. 자, 이 같은 A라는 부동산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A라는 부동산인데 이 A라는 부동산에서 원가법에서 적산 가액을 구했습니다. 원가법에서 적산 가액을 구했어요. 다음 거래처리표법에서 비준 가액을 구했습니다. 다음 수익 환원법에 의해서 수익 가액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적세 동일한 부동산을 대상하지만 구하는 방법만이 다르다 뿐이에요. 그럼 구하는 방법이 다르다죠. 동일한 부동산 대상하니까 적산가액, 비중가액, 수익가액 어때? 사실 같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아니더란 이야기, 다를 수가 있더란 이야기. 뭐 때문입니까? 바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무슨 이제 우리가 적산가액 구했으니까 100이에요. 비중가액 구해보니까 120이에요. 수익가액 구해보니까 110. 이처럼 어때? 다를 수가 있더란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럼 동일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가액이 달라져 볼 수 있다는 얘기. 따라서 적산가액 100 구에 따라서 이걸 바로 평가액으로 확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지요. 없다. 그래서 이때 구해진 적산가액, 비준가액, 수익가액 결국 뭡니까? 평가액으로 확정하기 전이라는 이야기. 전. 이런 의미에서 뭐라 표현합니까? 시산가액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이때 구해진 적산가액, 비준가액, 수익가액은 대상자산의 최종 평가액이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최종 평가액이 아니라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시산가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이 같은 시산가액의 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평가액을 확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산가액 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머리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결론만 외우세요. 결론만 외우시면 되겠어요. 그럼 시산가액 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단순 산술 평균에 의해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한다. 우리 시험은 꼭 이렇게 나오거든요. 시산가액 조정은 산술 평균에 의한다. OX, X 이렇게만 찾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단순 산술 평균이다. 줄여서 산술 평균 표현했어요. 이건 뭘 의미할 것인가? 여기 보세요. 적산가액 얼마입니까? 100. 다음 비중가액 얼마입니까? 120. 수익가액 얼마입니까? 110. 세 가지를 다 더해줍니다. 다 더해서 세 가지니까 3으로 나눈다는 이야기예요. 나누면 얼마 나옵니까? 110 나오겠죠? 이게 단순 산술 평균이에요. 더 쉽게 가면 우리 아들이 중간고사 보면서 국어 100점 맞았어요. 영어 100점 맞았어요. 수학 70점 맞았어요. 평균 몇 점입니까? 90점이잖아요. 제발 한 번만 해도 이래봤으면. 네, 하여튼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90점 바로 찾았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다 더했어요. 더해서 때 3으로 나누니까 얼마 나옵니까? 90점 나오잖아요. 이게 산술 평균이에요. 산술 평균은 이렇게 해서 시간까지 조정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각각의 방법에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적산가액 여기에 50%, 비중가액 여기에 20%, 수익가액 여기에 30% 좀 가중치를 부여해서 가중평균은 값으로 어때? 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어떤지 100에 50% 곱하면 되겠죠? 다음 120에 20%, 110에 30으로 곱했을 때 전부 다 더해준 게 가중평균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시산가액 조정한다 해서 시산가액 조정은 단순 산술평균에서 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중치를 부여하고 가중평균에 의해서
가중평균에 의해서 시선가액의 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 부분은 결론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선가액 조정은 자, 단순 산술 평균에 의하는 겁니까? 가중 평균에 의한 겁니까? 가중 평균에 의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좀 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 1절 3방식 개요다. 이걸 제가 다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설명드리는데 우리 시험은 종종 이렇게 출제됩니다. 출제되는데 자, 우리 여기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적어놨잖아요. 7줄. 이 중에 우리 시험은 한 3줄 정도만 박스에 넣습니다. 박스에 넣고 괄호 쳐놓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괄호에 들어간 말로 순서대로 옳게 나열된 것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여기에 괄호가 있었죠? 괄호가 있었고, 다음 여기에 괄호가 있었고요. 여기에 괄호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괄호에 들어간 말로 옳게 연결된 것은 이런 거 물어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런 걸 틀려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된다. 꼭 맞춰줘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3방식 6방법 전체적인 체계도를 한번 그려드렸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요약집 보겠습니다. 177페이지 보세요. 자, 따로 적으실 필요 없어요. 177페이지 봅시다. 자, 1번 챕터 가격의 삼면성이다. 세 가지 뭐가 있습니까?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이 있다. 자, 2번 챕터 감정평가 3방식입니다. 양으로 1번. 이제 3방식은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여기 어때 착안하여 성립한 것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각각의 방식에 따라서 가격과 임료를 구하는 법으로 나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편거로 1번 봅시다. 편거로 시험 원가 방식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 여기서 설명했죠? 처음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하는 평가 방식이 뭐가 되는 겁니까? 원가 방식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동그라 1번 가격 구하는 게 원가법이지요. 그리고 구체 내용은 우리들 2절, 3절, 4절 여기서 하나씩 다 배우게 될 내용이에요. 다음 이제 이 동그라 2번 보세요. 2번 시험 적산법 이는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다. 일단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설명 다 들으시고 복습할 때 다 읽어보셔도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하단 보세요. 맨 하단 보시면 편거래 2번. 자, 비교 방식 소개되어 있죠? 여기 있네요.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하는 평가 방식이 뭡니까? 비교 방식이다. 그리고 시장성의 원리 기초다 보기는 어렵지만 비교 방식 할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다 그랬지요. 뭐가 있습니까? 맨 끝 보시니까 공시가 기준법이다. 나와 있죠? 공시가 기준법이다. 이도 비교 방식의 하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는 동그라 1번. 가격 구하는 게 거래사례 비교법이죠. 동그라 2번 임료 구하는 게 어때? 임대사례 비교법이다. 자, 동그라 3번 토지의 가치를 구할 때 활용하는 게 뭡니까? 공시가 기준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편거로 3번 보세요. 자, 편거로 3번 시험. 자, 수익 환원법 및 수익 분석법 등 여기 있죠? 자, 수익 환원법 및 수익 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하는 평가 방식이 뭡니까? 수익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그라 1번 수익 환원법이다. 가격 구하는 방법이지요. 동그라 2번 수익 분석법이다.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양고래 2번 보세요. 양고래는 시선 가액의 조정이다. 소개되어 있죠? 우리 여기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자, 동그라 1번 봅시다.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각각의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 가액을 말한다. 자, 보세요. 원가법을 적용해서 산정 가액이 뭡니까? 적산 가액. 거래사례 비교법 적용해서 산정 가액이 뭡니까? 비준 가액. 수익환원법 적용해서 산정 가액이 뭡니까? 수익 가액이다. 이들이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시산 가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좀 봅시다. 자, 따라서 감정평가 3방식을 적용하여 구한 가격은 대상산의 최종 평가액이 아니라 시산 가액이다. 그죠? 자, 우리 여기서 했어요. 적산 가액, 비중 가액, 수익 가액은 이것은 대상산의 최종 평가액이 되는 겁니까? 시산 가액이 되는 겁니까? 시산 가액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첫 번째 끝부분 봅시다. 이제 시산가 조정이란 감정평가 3방식을 적용하여 구한 시산가액을 상호 관련시켜 재검토함으로써 시산가액 상환의
격차를 축소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이게 이런 뭡니까? 시선가액 조정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동사 3번. 네, 시선가액 조정은 감정평가 3방식을 적용하여 구한 시선가액을 단순히 산술평균한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자, 시선가액 조정은 산술평균에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동사 4번. 시선가액을 조정할 때는 평가 목적, 대상의 특성, 수집한 자료의 신뢰성,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시선가액에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감정평가를 결정해야 한다. 결국 시선가액 조정은 뭐에 한다? 가중평균에 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5번 보세요. 이제 부동산 평가에 필요한 자료에도 확인 자료, 요인 자료, 사례 자료 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기억본 보세요. 자, 부동산의 물적 확인이나 권리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뭐랍니까? 확인 자료를 한다. 그래서 물적 확인이다. 이래서 토지 대장 이렇게 들어볼 수 있겠죠? 다음 권리관계 확인을 위한다. 등기부 들어볼 수 있겠죠? 이와 같은 게 확인 자료다라는 겁니다. 다음 2번 부동산의 가치 형성 요인과 연관된 자료를 뭡니까? 요인 자료. 뒷번 거래 사례, 임대 사례, 수익 사례, 건축 사례. 자, 이들 전부 다 뭡니까? 사례잖아요. 사례니까 뭡니까? 사례 자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례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양호 3번 봅시다. 양호 3번 보시면 감정평가 3방식 비교다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설명했던 내용을 제가 표로 넣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 들었기 때문에 제가 적으실 필요 없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박스 보시면 평가 방식이다. 3방식 나와 있죠. 가격의 삼면성, 평가 목적, 평가 방법 6가지 6방법이다. 물론 공시와 기준법 여기까지 포함시키면 7방법이 되겠지요. 좋습니다. 다음 시선가액 시선 임료다.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들 몇 번 적어보시면서 정리가 좀 되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리고 용도라든지 이분들은 우리가 오늘 또 2절, 3절, 4절 여기서 다 배울 내용이에요. 됐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 그 아래 예제 한번 봅시다. 자, 27대 출제했던 문제가 되는데 시선가액 조정, 자, 이와 관련된 계산 문제예요. 자, 이런 경우는 반드시 우리들 맞추실 문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예제 봅시다. 자, 시선가액 조정을 통해 구한 감정평가액은 묻고 있죠. 이제 박스 보세요. 거래사를 통해서 구한 시선가액은 1.2억 원이다. 그죠? 1.2억 원. 다음 조성 비용 통해 구한 시선가액은 1.1억입니다. 임대를 통한 구한 시선가액은 1.0억이다. 라는 겁니다. 시선가액 조정하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이네요. 그럼 결국은 가중치를 부여해서 가중평균에 의해서 우리가 시선가액 조정하겠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럼 이때 보세요. 가중치 보는데 원가 방식에 20%라 그랬어요. 그리고 비교 방식 50%다. 수익 방식 30% 정한다 했죠? 그럼 이러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얼른 자, 20%, 50%, 30% 이걸 적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적냐? 첫 번째 점 다시 보세요. 거래 사례를 통해서 구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거래 사례를 통해서 구한 거니까 이는 원가 방식일까요? 비교 방식일까요? 수익 방식일까요? 비교 방식. 그렇죠? 몇 프로입니까? 50%. 그래서 1.2억 옆에다가 얼른 50% 이걸 적으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절단 드리는 겁니다. 50% 이걸 얼른 적어 놓으시고 다음 그 아래점 보세요. 조성 비용을 통해 나와 있죠. 그럼 비용이니까 이건 결국 뭡니까? 원가 방식이 되겠지요. 몇 프로입니까? 20%. 얼른 옆에다가 이게 20% 적어 놓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점 보세요. 임대를 통해 구한 시선가액이다. 자, 임대료니까 수익성 있는 부동산이 되겠지요. 어떤 방식? 수익 방식이다. 가중치 몇 프로입니까? 30%. 30% 얼른 적어놓고 우리 이제 가중평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중평균은 곱해서 가중치를 곱해주고 나온 값이겠죠. 이걸 모두 더한 게 가중평균이다. 할 수 있겠죠. 우린 이제 계산기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계산기 꺼내보세요. 계산기 꺼내셔서 우리가 메모리는 활용하면 한 방에 끝낼 수 있다 그랬죠? 자, 따라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계산기 켜시고요. 엊그제입니다. 제가 계산기 켜란 말 안 했어요. 근데 질문하시더라고요.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요. 안 켰으니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튼 계산기 켜시고요. 자, 우리 메모리 활용할 때는 MC 몇 번 눌러버리자 그랬지요. 자, 몇 번 누르시고 그대로 따라서 하세요. 1.2 곱하기 0.5 M 플러스 다음 1.1 곱하기 0.2
m 플러스 1 곱하기 0.3 m 플러스 그래서 결과치를 살펴보자. MR 눌러보세요. MR 누르시면 얼마 나옵니까? 1.12 나오죠? 1.12 그래서 1.12억이 된다. 이렇게 단일 억이니까 1.12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래서 어때 우리가 시상가 조정은 뭐 해야 한다? 가중평균에 의한다라는 겁니다. 어때요? 할만하죠? 자, 이런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연습이 되고 풀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 문제 하나 같이 풀어드렸어요. 자, 이래서 우리 교재 1절 감정평가 300식 6방법이다. 이거는 개괄적으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다음 2절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약제 180페이지예요. 자, 2절 보겠습니다. 자, 2절은 원가 방식이다 소개되고 있죠. 자, 원가 방식입니다. 여기 보세요. 자, 원가 방식은 어떤 이제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원가 방식에서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 원가법,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이 뭡니까? 적산법이다. 그래서 이것은 원가법과 적산법 여기서 구체로 설명해 드리는 게 바로 우리 교재 2절 원가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원가법 여기서부터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자, 원가법에 대해서 기초 원리를 말씀 좀 드리겠는데, 자, 이 같은 대상 부동산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평가론에서 우리가 이제 대상 부동산이다 이 표현인데, 이때 대상 부동산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만 따져보자는 이야기. 토지는 별개입니다. 건물만 따져보자라는데, 이처럼 대상 부동산에 이 건물의 기준 시점 현재의 가치를 구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이제 가치를 구하고자 할 때는 기준 시점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럼 몇 월 며칠 기준에 여기 따라서 평가의 곁에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준 시점 현재 가치를 구하고자 한다 생각하시고, 이때 기준 시점이라는 것은 감정 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기준되는 날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기준 시점이 2018년 7월 1일이에요. 그럼 자, 우리는 기준점이 2018년 7월 1일이면 그럼 2018년 7월 1일 현재 이 건물의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비록 오늘이 7월 3일 할지라도 7월 1일 현재의 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항상 우리는 이제 기준 시점 현재의 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고 보니까 이 건물은 신축된 지 10년이 경과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신축 시점이 있겠죠. 신축 언제입니까? 2008년 7월 1일이다. 신축으로부터 기준 시점까지 10년이 경과됐다는 이야기. 신축으로부터 기준까지 10년이 경과된 이 건물의 기준 현재 가치를 구해보자라는 어떤 방법? 원가법에 의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원가법은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죠. 얼마의 비용이 들었냐?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이 건물을 헐어버리고 똑같이 다시 만들어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소요된 비용이 있겠지요. 그렇죠? 이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조달 원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조달 원가다 이렇게 변해요. 자, 보세요. 다시 조달 생산됐을 때 소요되는 적정 원가의 총액이다, 비용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재조달 원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이 같은 재조달 원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구할 것인가? 자, 여기 보세요.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구할까요? 신축 시점을 기준으로 구할까요? 기준 시점. 잘 보세요. 자, 재정가는 어느 점을 기준합니까? 기준 시점을 기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 보니까 기준이 언제입니까? 2018년 7월 1일이죠. 그래서 7월 1일 현재 이 건물을 헐어버리고 똑같이 다시 지어보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소요되는 적정 원가의 총액 비용이 바로 뭡니까? 재조달 원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잡으세요. 재정가는 다시 조달 생산 달세. 다시 생산을 해내는 거니까, 자, 이는 기준 시점에서의
편적인 신축 원가입니까? 중고상태 원가입니까? 신축 원가가 되겠죠. 다시 생산하는 거니까. 네. 예, 자, 그래서 기준시점에서 편적인 신축 원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제들 원가는 우리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 했어요? 기준 시점. 기준한다. 다음, 예, 신축 원가입니까? 중고상태 원가입니까? 신축 원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기준점이 예를 들어서 2018년 7월 1일이다. 가정했습니다. 그럼 7월 1일 현재 이 건물 헐어버리고 똑같이 다시 지었을 때 50억이 들더란 이야기예요. 50억. 그럼 50억 이 자체가 뭡니까? 제달 원가다. 할 수 있겠죠. 이건 신축 원가예요. 그렇지만 이 건물 알고 보니까 이제 신축된 지 10년이 경과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50억은 2008년 7월 1일 현재입니까? 2018년 7월 1일 현재입니까? 2018년 7월 1일 현재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2008년 7월 1일, 즉 신축으로부터 기일까지 10년이 경과했으니까 10년이 경과만큼 이 건물에 대해 가치가 하락한 부분이 있겠지요. 하락한 부분을 50억 여기서 빼버리자는 이야기예요. 왜? 50억은 기준 현재 신축했을 때 원가잖아요. 그렇죠? 예, 새로 지었을 때니까 이제 10년 경만큼 가치가 하락하면 있으면 여기서 빼줘버리자. 그럼 가치 하락분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예요. 0. 그럼 결국 얼마 나옵니까? 50억. 만약에 이제 제도가 50억이에요. 가치 하락분이 20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빼주면 얼마 됩니까? 30억. 이렇게 해서 평가하는 방법이 원가법이에요. 그래서 제도는 걸 먼저 구하고 다음은 가맥할 요인이 있으면 빼주겠다라는 이야기지요. 따라서 여기에서 가맥할 요인이 있으면 빼주겠다. 감가 누계액을 빼준다라는 이야기야. 이렇게 해서 구해진 가액을 가려서 우리가 적산 또는 어때? 복성 가액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성 가액이다. 자, 그러면서 이때 적산 가액은 자, 이 사례 보니까 50억을 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죠. 예. 자, 적산가액 이 사람이니까 아무리 커야 얼마입니까? 50억. 그렇지만 이보다 더 낮아지겠죠? 그럼 결국은 제도원가는 결국 어때? 예, 이 제도원가는 적산 가액에 뭐가 된 겁니까? 상한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제달 원가에서 가맥혈 요인 있으면 빼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감가물 공제에서 우리가 적산 가액을 구해내는 건데 지금 제도원가에서 가맥혈 요인을 빼주겠다. 그래서 어때? 기존 현재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적정화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과정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표현하냐? 감가 수정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감가 상각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감가 상각은 회계상 용어고 감정평 것은 뭐랍니까? 감가 수정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원가법이라는 것은 먼저 이제 어때?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거죠. 즉 재달 원가를 구해내고 그리고 여기서 감가 수정이라는 어때?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이야기야. 감가 수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적산 가액, 복선 가액 이걸 어때? 산정을 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원가법에서 우리가 적산 가액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네요. 먼저 뭘 구해야 됩니까? 제달 원가지요. 다음 감가 수정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원가법의 큰 테마가 된 건 제달 원가, 감가 수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이것은 원가법은 어디에 적용될 것인가? 어디에 적용됐어요? 먼저 제달 원가를 구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래서 재생산이 가능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원가법은 이처럼 재생산이 가능한 상각 자산에 주로 적용하는 방법이다. 대표인 예가 바로 뭡니까? 건물 들어볼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재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재생산이 불가능하면 원가법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지요. 대표로 우리 토지 한번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토지는 재생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재생산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토지는 원가법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건물만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자처럼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복합 부동산의 경우에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방법이 있겠지요. 자, 건물은 원가법에서 평가를 하고 토지는 뭡니까? 공시가 기준법에서 평가해서 둘 더해버리면 어때? 전체 부동산 가치가 산정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평가하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토지는 원가법 적용되지 않는다. 자, 생각하시고 다음 예외적으로 조성지나 매립지 이 같은 경우에는 조성하고 매립한데 원가가 들겠죠? 그래서 조성지, 매립지 이것은 예외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고 자 여러분 요약집 잠깐 살펴봅시다. 자 180페이지예요. 자 1번 챕터 양고리 1번 첫 번째로 봅시다. 자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제달 원가에 자 이처럼 제달 원가를 먼저 구한다 했죠? 제달 원가에 그 다음 보세요. 감가 수정을 하여 감가 수정 과정을 거친다는 이야기예요. 감가 수정을 하여 이때 감가 수정 동그라미 크게 쳐놓으세요. 우리 시험은 이런 걸 또 지문에 내놓고 감가 수정에 괄호 쳐놓는 겁니다. 예, 드라마로 옳게 나열된 것은 이 친구 보다는 이야기에서 잘 보세요. 자, 원가법에서는 대상 부분에 뭡니까? 재조달 원가에서 예, 자 감가 수정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감가 수정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 방법을 말한다. 원가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적산 가액이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 보니까 제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를 빼주면 적산 가액이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제달 원가에서 이제 감가를 빼준다. 그래서 가액을 적정시키는 과정을 뭐랍니까? 감가 수정이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의인 말씀드렸고, 다음은 이제 중요한 테마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제달 원가다. 또 하나는 뭡니까? 감가 수정이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조달 원가입니다. 제달 원가다. 여기서도 우리가 네 가지를 정리해야 돼요. 제조달가의 의, 그리고 재조달가의 종류, 다음은 산정하는 기준이 있겠지요. 다음 제조달가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네 가지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의의 살펴보시다. 이미 우리가 말씀 다 드렸어요. 제조달가는 어느 시점을 기준하는 겁니까? 기준 시점을 기준한다는 이야기지요. 기준을 기준해서 구해낸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재정가는 기준점 있어서 편적인 뭡니까? 신축 원가가 된다. 이야기 드렸죠? 다음, 적산 가액의 상한선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평가로 1번, 동그라미 1, 2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특히 동그라미 2번 잡으세요. 재정가는 어느 시점입니까? 기준 시점에서 편적인 신축 원가를 했죠? 중고상태 원가가 아니라 두 가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준 시점, 신축 원가. 다음 적산 가액의 상한 가격이 된다. 동사 3번 제달 원가는 대상 물건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거나 취득한 데 드는 비용을 하되 제세, 공과금 같은 일반적인 부대비용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 평고로 2번 내용이요. 두 번째로 제달 원가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복조 원가라는 쓰이는 다른 말로 복제 원가다. 재수는 비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체 또는 대치 원가라는 게 있다. 여러분 이분은 이 제목 보고 연사를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복조했다, 복제했다. 이거 뭡니까? 똑같이 만들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똑같이 만들었다. 그럼 잡으세요. 이 건물 기준시점에서 헐어버리고 똑같은 자재와 똑같은 공법을 써서 다시 건물 지어보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소요된 적정 원가의 총액을 뭐라 합니까? 복조 또는 복제 원가란다. 그래서 있는 것을 똑같이 만들잖아요. 똑같이 만드니까 당연히 이는 뭡니까? 물리적 측면의 원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리적 측면의 원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세요. 이제 지금 신축된 지 10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재료의 발달, 공법의 발달 등에서 똑같은 겹들한 이야기예요. 10년 전에는 개나리 벽지 끝내줬다는 얘기야. 끝내줬어. 지금 안 나와. 그럼 똑같은 자재를 써서 우리 제도가를 구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이때는 제가 동등한 효용한 자재로 바꿔치기 하겠다는 이야기야. 대체시키겠다. 그래서 개나리 벽지 안 나오니까 실크 벽지 이런 거로 대체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가를 구해보겠다. 이게 바로 뭡니까? 대치 원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치 원가다. 이는 어떤 측면입니까? 바로 동등한 효용을 가진 자재로 바꿔치긴다 했죠? 그래서 이는 이제 효용적
효용적 측면의 원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참 이제 대체 원가로 재원가를 구했을 때는 동등한 효용을 가진 자세로 바꿔치겠지요. 그래서 동등한 효용을 가지기 때문에 당연히 대체 원가로 구했을 때만큼은 자 기능적 감가는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만큼은 기능적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벌써 이제 이 건물이 신축된 지 얼마 안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신된 지 얼마 안 됐으면 이때 복제원가의 정확도 높겠죠? 그럼 복조원가 이걸 통해서 제도원가를 구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신된 지 10년이나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신된 지 오래되면 올수록 복조원가의 정확도 떨어지겠죠. 이땐 뭘로 구하는 겁니까? 대체원가. 이걸로 재원가를 구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편과로 2번 내용 종류다. 그래서 지문 읽어보시라고 했고, 편과 3번 산정 기준입니다. 그럼 재원가를 산정할 때는 항상 우리가 이제 도급 건설 기준한다는 이야기예요. 도급 건설 기준한다. 설령 자가 건설을 할 자도 네, 재원가 산정할 때 항상 도급 건설 기준한다라는 겁니다. 도급건설은 이 같은 경우에요. 자, 이제 이 건물 하나 짓는데 내가 직접 짓는 게 아니라 건설업자에 맡기는 게 도급건설이에요. 도급건설 이 같은 경우에는 도급인이라는 게 있고 수급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급인이다. 과거에는 하청업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지금은 그런 표현 안 쓰는 겁니다. 수급인이다. 그럼 이때 도급건설의 경우에 내가 건설업자에게 건물 재단을 맡기겠지요. 나는 뭐가 됩니까? 도급인. 그리고 실제 건물 짓는 건설업자는 뭐가 됩니까? 수급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가건설이에요. 자가건설은 내가 직접 건물 짓는 경우예요. 그럼 내가 직접 건물 짓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발주했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자가건설 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도급인이 되고 내가 수급인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항상 재원가 산정 때는 뭘 기준한다 했어요? 도급건설. 이걸 기준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건축물이에요. 일반적인 건축물 경우에는 편적인 건설비가 있습니다. 편적 건설비 여기에 통상의 부대비용 이걸 더해서 제도를 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편적 건설비 이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직접 공사비 그리고 간접 공사비 다음 수급인의 이윤, 즉 개발업체의 이윤 여기까지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잘 보세요. 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편적 건설비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수급인의 이윤까지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수급인의 이윤, 개발업체의 이윤은 어디 들어갑니까? 편적 건설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다. 이렇게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선 이제 이 건물 새로 짓기 위해서는 철근, 콘크리트 쳐야 되겠지요. 다음 이제 벽돌 쌓아야 되겠죠. 시멘트도 발라야 되겠죠. 페인트 칠해야 되겠죠. 벽지도 발라야 되겠지요. 이때 소요되는 게 직접 공사비예요. 그리고 이 건물 짓기 위해서는 현장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필요하겠죠. 이때 드는 게 간접 공사비. 그리고 건물 시접지는 수급인도 적절한 이윤이 있어야겠죠? 수급인이 이윤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실 보세요. 이제 내가 직접 짓는 자가건설이에요. 그럼 자가건설에도 내 자신의 적정한 이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죠? 그럼 내 자신의 적정한 이윤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자가건설할 때도 결국 뭘 기준합니까? 도급 건설 기준에서 수급인의 이윤을 편적건설비에 포함시킨다는 이야기예요.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자, 다음 통상의 부대비용이에요. 통상의 부대비용은 이제 도급인이 별도로 부담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뭐 등기비라든지 감독비 등이 되겠죠. 결국 이분 크게 중요성 없어요. 여튼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건축물 경우에는 편적 건설비에 통상의 부대비용을 포함해서 재원가를 산정해야 되는데 편적 건설비는 뭐가 포함됩니까?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수급인의 이윤 여기까지 포함이 된다. 이렇게 잘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지는 재생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재원가 산정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음 조성지 매립지는 예외적으로 적용이 된다 그랬죠. 그럼 조성하고 매립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땅이 필요하겠지요. 그럼 땅값을 반영해야 되겠죠. 우리 여기서는 건물만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건물만 이야기고, 이제는 조성리 매립지는 땅값을 반영하고, 그럼 땅값은 뭘 적용할 것인가? 소지 가격을 적용합니다. 우리 배웠죠. 소지는 뭡니까? 대지로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 토지를 어떻게 그래요? 소지 이래 표현했죠? 소지. 네, 이 소지 가격을 정한다. 그럼 소지 가격 여기에다가 편적 건설비에 통상의 부대비용을 더해서 조성지, 매립지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제도원가를 산정하게 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네 번째로 제도원가를 구하는 방법,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어요. 하나는 직접법이 있고요. 직접법이 있고, 또 하나는 간접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평가론에서 직접법, 간접법 이야기가 몇 번 나올 겁니다. 몇 번 나오는데, 직접법은 항상 대상 부동산부터 직접 구하는 것이다. 이 생각하세요. 이처럼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부동산부터 직접 구해내는 게 직접법. 직접법. 다음은 이제 이것은 유사 부동산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유사 부동산부터 구해서 대상산에 이렇게 적용하겠다는 이야기. 이게 뭡니까? 간접법. 간접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직접법에도 다시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근데 총 가격 적산법이다. 흔히 뭐 총량 조사법이다 표현하게 되는데 총 가격 적산법. 다음 분별 단가 적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뭐 구성 단위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은 단위 비교법이라는 게 있어요. 단위 비교법. 다음은 변동률 적용법이다. 그래서 변동률법. 이 같은 방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법에도 총량 조사법이다. 즉 총가격 적산법, 분별 단가 적용법, 단위 비교법, 변동률법 등이 있다 생각하시고, 특히 이 두 가지를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단위 비교법이다. 이거 말 그대로 보세요. 단위로 비교하는 방법이란 이야기예요. 단위로 비교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이처럼 이제 제곱미터 또는 입방미터 이것은 단위로 비교하는 방법이 단위 비교법이에요. 또 다음 변동률법이라는 게 있죠. 그럼 변동률법은 주로 이제 최초의 건축비 이걸 알고 있었을 때 최초 건축비를 알고 있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쉽게 이 생각합시다. 자, 신축 시점에 건축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25억이다. 이걸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알고 있으면 신축으로부터 기존까지 건축비 변동률이 얼마 될 것인가? 여하튼 건축비 변동률 이걸 반영해서 자, 신축 시점에 건축비를 기존의 건축비로 바꿔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걸 제도원가로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변동률 적용한 데서 변동률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과정에서는 이처럼 이제 단위 비교법 또는 변동률법 이걸 통해서 제도원가를 많이 산정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간접법에도 총 가격 적산법, 분별 단가 적용법, 단위 비교법, 변동률법 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학자에 따라서는 또 이제 이 두 가지를 직접법, 이 두 가지를 간접법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제도를 원가의 정확도를 높이는 등 필요에 따라서는 직접법과 간접법을 병용해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평균 4번 제도원가 산정 방법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생각하시고, 자, 우리가 제도원가 관련해서는 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의, 종류, 산정 기준, 산정 방법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우리 이 내용을 통해서 예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자, 181페이지에 나와 있죠? 예제. 자, 이런 문제는 무조건 맞추셔야 될 그와 같은 문제입니다. 자, A 건물의 단위 몇 당 제도를 원가는, 자, 지금 뭘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단위 면적당, 단위 땅, 제도를 원가, 이거 구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원가법 나오면 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신축으로부터 기준 시점이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신축으로부터 기준 시점이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셨나요? 원가법 나오면 그림을 이렇게 게 좋은 방법입니다. 자, 여기가 신축 시점. 시점. 자, 그리고 여기가 대상산의 가치를 구하고자 하는 기준 시점이다. 그래서 원가법은 신축으로부터 기준 시점이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 첫 번째 보세요. A 건물은 10년 전에 준공된 4층 건물이다. 그럼 결국 신축으로부터 기준까지 몇 년 경과했어요? 10년 경과되었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자, 대지 면적 400제곱미터, 연면적 1250제곱미터다. 자, A 건물의
이제 준공 당시 공사비 내역입니다. 그럼 준공 당시가 신축 시점의 공사비 내역이다. 그리고 최초의 건축비를 알려준다는 이야기예요. 알려준다. 자, 직접 공사비 얼마입니까? 2억 7천. 간접 공사비 3천. 합하니까 3억이네요. 여기에 개발업자의 이윤, 즉 수급인의 이윤 얼마입니까? 6천. 포함하니까 얼마입니까? 3억 6천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럼 신축 시점에 공사비가 어때? 3억 6천이라는 이야기예요. 3억 6천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점 봅시다. 10년 전 건축비 지수는 10년 전이니까 신축 시점이죠. 건축비 수가 얼마입니까? 100이지요. 다음 기준 시점 현재 건축비 수가 얼마입니까? 135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결국은 어떤지 자, 이 시험 우리가 최초의 건축비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일통해서 이제 건축 변동률 이런 걸 반영해서 기존의 현재 때 재정가를 구해보자. 이게 바로 뭡니까? 건축 변동을 반영한 변동률법. 이 방법이라는 변동률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재들 원가는 항상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기준 시점. 그렇죠? 기준으로 하는데 재정가는 기준 시점에서 어떻게 하니까 표준적인 건설비에 통상의 부대비용 더해서 산정하잖아요. 산정하는데, 자, 잘 보세요. 자, 우리 이 준 사례를 보니까,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수급인의 이윤, 즉, 개발업자 이윤, 여기까지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통상의 부대비용 없도록 가정한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나오는데, 이 값이 신축 시점에 얼마나 이야기예요? 3억 6천. 그렇죠? 3억 6천. 그럼 우리 제도가는 어느 점을 기준으로 한다? 기준 시점. 그러면 이 부분을 포함한 값이 결국은 신축 시점에 3억 6천이면 기준 시점에 어떻습니까? 얼마가 될 것인가? 이게 문제네요. 그죠?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제 신축에 3억 6천이죠? 3억 6천 여기에다가 신축부터 기준 시점까지 10년 동안 어때? 건축 변동률이 몇 프로입니까? 35% 상승했잖아요. 이것만 반영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 이때 기준이 되는 건 신축 시점입니까? 기준 시점입니까? 신축이죠. 여기에 비해서 여기 어때? 35% 올랐다. 그런 뜻이잖아요. 뜻이다. 따라서 이때 이제 항상 기준된 건 분모값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준된 건 분모값이다. 신축의 건축비수 100. 그리고 기존의 건축비수 얼마입니까? 135다. 이걸 곱해버리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계산해 봅시다. 자, 이제 계산기 올려보세요. 3억 6천 곱하기, 자, 100분의 130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35 하면 되겠죠? 1.35 곱하기, 자, 1.35 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4억 8,600이 나오지요. 결국 이제 기준 시점에서 제도론가는 얼마입니까? 4억 8,600이에요. 600이에요. 문제는 뭘 물었습니까? 단위 면적당 제도론가 이걸 물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단위 면적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자, 이때는 자, 이제 대지 면적으로 나눠줘야 됩니까? 연면적으로 나눠줘야 됩니까? 연면적. 그럼 이때 이제 4억 8,600 계산돼 있죠? 나누기 얼마입니까? 1250 해보시면 되겠네요. 1250 해보시면 얼마 나옵니까? 38만 8,800원이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단위밀당 제도가는 38만 8,800원이다. 이렇게 계산한다는 이야기예요. 계산다. 예, 이렇게 연습 좀 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제도 제가 20회 걸 넣어드렸지만 똑같은 패턴입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숫자만 바뀌어요. 숫자만. 자, 이 숫자 바뀌고요. 이 숫자 바뀌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안 바뀌겠죠? 예, 결국 이거 두 개 바꿔가지고 어때? 2번이나 했어. 2번이나. 최근에. 그래서 이런 정도만 나오면 어때? 우리는 연습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되겠죠? 맞출 수 있어야 된다. 요령만 익히시면 되느냐 아시겠죠? 요령만 익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첫 번째 시간은 원가법의 큰 테마가 되는 제도론가 여기까지는 다 말씀드린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 감가 수정부터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답니다.